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6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힘차게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제가 13년 전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프랑스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해발 3842m 고지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해발 4807m의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했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자전거 퇴근길에는 스위스 국제기구의 메카인 제네바, 그리고 프랑스의 디종, 그리고 이번 13년 전 유럽 3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활용점정에 해당되는 프랑스 파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블랑 조망을 마치고 하산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동하기 위한 경유지였는데요. 그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약 한 700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거리를 떼제베 고속열차를 통해서 이동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13년 전인 2010년 10월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니까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반대 투쟁을 하는 바람에 고속열차 떼제베 기관사들도 파업을 해버려 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에 가는 고속열차 떼제베를 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해 가지고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알프스 최고봉을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샤모니, 그리고 제네바까지 왔던 버스 기사분이 자신의 임무는 다 끝났다면서 이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인솔 가이드가 버스 회사 책임자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협상을 하기를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와의 사이에 있는,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 사이에 있는 디종까지만 태워다 주면 파리에서 디종으로 관광버스가 와서 저희들을 실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네바 역 근처 공원에서 한식 도시락으로 약간 쌀쌀한 날씨 속에서 식사를 했고요. 버스를 타고 디종까지 3시간 반 정도 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에서 시작해서 디종까지 태워다 줬던 관광버스 기사분은 이탈리아로 돌아가셨고, 우리 관광객들은 디종역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더니 파리에서 급파된 버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2분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런 유럽은 기사분들의 안전운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장거리 노선을 운행할 때는 긴 거리를 한 분의 기사가 왕복할 수 없어서 파리에서 디종까지 올 때는 A 기사가, 반대로 디종에서 파리로 돌아갈 때는 B 기사가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 기사 2분이 오셨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종에서 1시간 반 기다리다가
파리에서 급파된 버스를 타고 파리에 입성한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원래는 한 밤 10시 정도에 파리에 입성해가지고 한 9시 정도 저녁 식사하고 편히 쉬고 다음날 파리 시내 투어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떼제베를 못하는 바람에 버스로 그렇게 제네바에서 디종까지 3시간 반, 또 디종역에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디종역에서 파리까지 또 3시간 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 4시에야 파리에 입성을 해서 잠을 한 3시간 정도 잔 상태에서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침 호텔 조식 뷔페를 먹고 9시 정도에 호텔을 출발해서 파리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파리 일정을 그리고 제네바 갔을 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레만 호수라고 있었습니다. 레만 호수. 중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레만 호수. 둘레 길이가 196km니까 제주도 한 바퀴 정도 둘레 길이 비슷합니다. 제주도 한 바퀴가 약 200km 정도 되니까 그 중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호수, 레만 호수. 크기가 대략 제주도 크기의 호수인데요. 호수가 정말 바다처럼 광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영국 공원이라고 잉글랜드 공원에 있는 꽃시계, 이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에서 관광을 시작할 때 잠깐만요, 통과해서요. 자, 파리에서 관광을 시작할 때 아침에 9시쯤에 이제 호텔을 출발해서 코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에 몽마르트 언덕,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에펠탑, 그 다음에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세느강 야간 유람선 투어,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9시에 출발했을 때 시내를 통과하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프랑스 파리는 도시 대부분 지역이 한 10층 이하의 저층 건물, 거풍스러운 건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 라데팡스 지역, 일종의 신도시 비슷한데요. 그 지역은 현대식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데팡스 그 도시에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그룹과 LG그룹의 광고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과 LG 간판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재계 서열을 발표했는데요. 1위가 삼성, 2위가 SK, 3위가 현대차, 4위가 LG, 5위가 포스코, 6위가 롯데,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간 곳이 예술가들의 그린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몽마르트 언덕인데요. 예전에 세계적인 미술가 마네, 피카소 등 걸출한 화가들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요즘은 거리 예술 화가들이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러한 모습들,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샤꾸레꾸르 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당인데요. 샤꾸레꾸르 사원은 프랑스가 1871년에 프로이센과의 보불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5년 후인 1876년에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를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카톨릭 신도들이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착공을 했던 게 바로 샤쿠레끄르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 기간 약 한 43년 정도 공사를 해 가지고 3.1운동 당시인 1919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거기 높이 그 바닥에서 지붕 돔의 높이 꼭대기까지가 83m 정도 높이인데요. 그 정상에서 파리 시가지를 내려다 봤을 때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에펠탑보다는 낮지만은 에펠탑 다음으로 높은 샤쿠레끄르 성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천 카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희도 거리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천 카페에서 카푸치노와 핫초코를 즐기면서 파리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자, 유명한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릴케, 전 세계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 파리를 그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도시 파리. 그만큼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가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영국 런던 이런 곳인데요. 자, 프랑스 파리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그래서 파리에 몽마르트 언덕은 그렇게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점심 식사는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제가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근처에서 달팽이 요리를 몇 주 전에 먹었었는데요. 달팽이 요리를 처음 먹어본 것은 그때였습니다. 2010년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프랑스 여행 때 파리에서 달팽이 요리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것은 버터 향의 그 향긋하고 고소한 그러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버터 이러한 소스에다가 달팽이 6마리를 약간 익혀가지고 요리로 내놨는데요.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한 향긋한 향이 나는 그러한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뭐든지 첫 도전은 굉장히 떨림이 있으니까요.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종업원이 한국어로 서빙을 했고 또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한 친절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했던 그 프랑스 종업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카르고라는 달팽이 요리 식사를 마치고 갔던 곳은 오후 1시 반경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세계 3대 박물관 하면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인데요. 자, 그 중에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은 12세기에는 파리의 중심인 시대섬을 방어하는 요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12세기에는. 그러다가 14세기에는 절대 왕정 그 무렵에는 이제 궁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이 되고 전제군주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실현되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곳은 이제 미술관, 박물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세기에는 시대섬을 방어하는 요새였다가
14세기에는 절대 왕정 시대에 궁전으로 사용이 되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4년 정도 후인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프랑스 국왕인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대혁명 광장인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는데요. 자, 그 무렵 1793년부터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제 변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그 정도로 화려한 세계 3대 박물관의 위상을 갖게 된 시기는 바로 1997년 미테랑 대통령 1997년 미테랑 대통령의 그랜드 루브르 사업이 완성이 되면서 1997년에 세계 3대 박물관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라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약 30만 점의 예술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 예술품이 뭐냐? 퀴즈 뭐이겠습니까? 뭘까요?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코너가 뭘까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메두사호의 뗏목, 그 다음에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 뭐 이러한 예술품들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자, 거의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르네상스의 거장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 상 조각상, 그 다음에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에 관한 회화 그림, 그 다음에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모나리자와 이제 비너스입니다. 자, 미의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7, 8m 거리에서 멀리에서 그냥 먼 발치에서 봤었는데요. 그 모나리자의 그 모습이 눈썹도 없고, 그 다음에 웃는 듯 안 웃는 듯 뭐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옆으로 몸을 튼 자세에서 좌세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사진을 찍을 때 약간 몸을 옆으로 튼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포즈를 취하는 게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벤치마킹해서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밀로의 비너스상 조각인데요. 조각은 모나리자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상은 조각입니다. 조각은 황금 비례라 해가지고 비너스상이 가로 1, 세로 1.6, 그게 황금 비례입니다. 가로 1대 세로 1.6의 비율, 이게 황금 비례인데요. 예술품의 정석이 되고 있는 황금 비례입니다. 그 가로 1대 세로 1.6의 비율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술품의 정석이 된 황금 비례 1대 1.6의 비율이 이제 예술품의 정석인데요. 그게 바로 밀로의 비너스상도 그 황금 비례 비율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너스상 잘 멋지게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술품들을 그 현지 가이드 설명을 드리면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년 4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인문학서적 최초의 출판작, 인문학서적 처녀작이죠. 첫 출판작으로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를 출판했는데요.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여행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6박 8일간의 가족 여행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파란불 신호 바뀌었으니까 건너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서 루브르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157년 전 1866년에 병인 양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구한말의 조선을 침공해 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해서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세력의 소요 사건이다 해서 병인양요라고 하고, 그게 1866년이니까 지금부터 157년 전이고요. 그로부터 5년 후인 1871년에는 신민년에 서양 세력이 또 소요를 일으켰다 해서 미국이 소요를 일으킨 게 신미양요지 않습니까? 그 중에 1866년, 지금부터 157년 전에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력으로 약탈을 해간 게 외규장각 도서지 않습니까? 그 외규장각 도서가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데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나오면서 우리나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생각이 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전거 세워두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전거 세우고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입니다. 현재 23분 동안 촬영을 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8시 29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23분입니다.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 약간 더웠는데요. 현재는 22도 정도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조깅로. 조깅로 폭은 약 5, 6m 정도 되고요.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약 2563m입니다. 그래서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25일까지 21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1년 3개월 동안 42.19km를 91회 완주했고요.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홀로서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뛴 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입니다. 마라톤 입문 딱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 날에 이곳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고, 그 뒤로 계속 달리기를 이어와서 현재는 21년 3개월 동안 42.19km를 무려 91회 완주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교장각 도서 반환운동은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좀만 와보겠습니다. 병인 양요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장각의 도서를 프랑스가 약탈을 해 갔는데요. 그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고, 우리나라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라고 있습니다. 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과거에 소송을 했었습니다. 소송을 뭐라고 했냐면,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약탈해 갔던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해라 라고 소송을 했었는데요. 프랑스 행정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소유물은 프랑스 국가의 재산이다. 1866년 그 당시 약탈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반환할 수 없다. 뭐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즉 1866년이면 19세기 서세 동점의 시대입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고 약탈을 했던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19세기인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1866년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조선에서 약탈해 간 외교장각 도서 관련해서 그 당시 1866년에 약탈을 금지한 국제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우리나라 시민단체 문화연대의 소송에 대해서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1997년 그 당시일 겁니다. 그 무렵에 YS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 고속전철을 도입하면서 프랑스의 알스톰사의 떼제베 고속전철을 도입하기로 김영삼 정부와 93년인지 97년인지 불분명한데요. 어느 시기든 간에 YS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YS 정부와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 간에 프랑스 알스톰사의 고속전철 떼제베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부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습니다. 즉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이행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국가의 정상들 간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여행 갔었던 13년 전 2010년 그 당시 프랑스는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 하에서 이집트에게는 프랑스의 그
유물을 반환한 선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는 반환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MOU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해각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데, YS 정부와 미테랑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 즉 어그리먼트로 체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프랑스가 지키지 않은 거다라는 이제 법률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프랑스가 아직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외교장각 도서가 하루속히 번안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관광을 마치고 이제 갔던 곳은 바로 그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드 광장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한 다음에 갔던 곳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드 광장 거쳐서 그 다음에 샹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에펠탑, 그 다음에 5시 반경에 저녁 식사,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세느강의 유람선 투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다시 이제 정면을 비추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은 콩코드 광장입니다. 자, 콩코드 광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곳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곳 단두대에서 수천 명이 처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6세와 왕비 마르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는데요. 수많은 귀족들 수천 명이 거기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간의 압제, 전제, 군주정, 왕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대 군주정, 그리고 그 군주는 세습을 통해서 또 왕위가 승계되고, 이러한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선출한, 선거한 사람이 국가의 대표가 되는 공화정을 가져온 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했던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곳의 콩코르드 광장은 현재 프랑스 대혁명 광장 콩코르드 광장이 유럽에서는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트라팔가르 광장도 넓긴 합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의 콩코드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화문 광장, 서울의 광화문 광장의 넓이 한 서너 배 정도 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콩코드 광장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이라고 칭하는데요. 그곳은 원래는 명칭이 루이 15세 광장이었습니다. 루이 15세 광장.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있었던 루이 15세의 기마상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단두대를 설치하고 루이 15세의 후계자인 루이 15세의 손자죠.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처형하고 수천 명의 귀족들을 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은 피로 물들었던 프랑스 대혁명 광장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대략 위인이 4명 정도인데요. 절대 군주정을 펼쳤던 절대 권력, 절대 왕정 시절을 이끌었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했던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7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 프랑스를 이끌었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의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 프랑스 파리의 공항 이름이 샤를 드골 국제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 800년경에 프랑크 왕국을 열었었던 샤를 마뉴 대제, 그 다음에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네 인물이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을 받는 위인들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절대 왕정 시대의 지미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입니다. 자, 루이 14세는 아들, 손자 다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손자 중에서도 첫째 증손자도 병으로 죽고 두 번째 증손자가 루이 14세의 왕위를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루이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두 번째 증손자가 루이 14세의 후계자인 루이 15세인데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 대혁명 광장의 명칭이 루이 15세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혁명이 발생이 되면서 루이 15세의 손자가 왕을 하고 있었죠. 루이 15세의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을 하고 있던 시절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곳에 명칭인 루이 15세 광장, 명칭을 상징하는 루이 15세 기마상을 철거해버리고 거기에다 단두대를 설치하고 루이 16세 국왕, 또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수천 명의 귀족들을 몰살을 시키면서 전제 군주정이 공화제로 바뀌는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은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프랑스의 주요 국가 행사를 그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3대 국경일이 있는데요. 첫째, 1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이 1918년 11월 11일이고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은 1945년 5월 8일이고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은 1789년 7월 14일인데요. 이 세 개의 날짜, 즉 7월 14일, 5월 8일, 7월 14일, 11월 11일 이 세 개의 국경일은 엄청나게 국가가 축제 분위기여서 프랑스의 상징인 개선문, 샤를 드골 에투알 광장에 있는 개선문, 높이 50m, 폭이 45m인 개선문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해서 엘리제의 들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샹젤리제 거리를 거쳐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드 광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그 콩코드 광장 그만큼 유명하고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전날은 거기에서 전야제를 하면서 불꽃 축제를 하기도 하고 왈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는 대혁명,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프랑스 국민들인데요. 자, 그래서 대혁명 광장은 넓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 광장의 서너 배 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심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뾰족한,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두꺼워지는 그 오벨리스크 잘 아실 겁니다. 오벨리스크 높이가 23m짜리 오벨리스크가 대혁명 광장 중심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선물을 받은 건지 약탈을 한 건지는 불분명한데 알려지기는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 광장 콩코드 광장 중심에 이집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23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 바로 앞에 리플렉팅 풀이 있고 그 건너편에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는데요. 워싱턴 기념탑이 높이가 무려 169m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인데요. 미국 워싱턴 기념탑은 무려 높이가 169m입니다. 그게 오벨리스크 형식입니다.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지금은 롯데월드타워도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지듯이 오벨리스크가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높이가 23m밖에 안 되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는 높이가 무려 169m짜리 오벨리스크고 100% 화강암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된 게 169m 높이의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여하튼 뭐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미국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기념탑 그게 생긴 다음에는 법을 아예 새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은 워싱턴 DC에서 지을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유일한 예외로 미국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이 워싱턴 모뉴먼트, 해발이 아니라 169m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오벨리스크 주변에는 이제 프랑스의 8개 주요 도시를 상징하는 여인상들의 상이 세워져 있고 또 2개의 분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혁명 광장에서 이제 개선문을 향해서 관광버스가 이동을 했는데요. 대혁명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그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엘리제의 들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샹젤리제 거리. 자, 그 근처에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는 길이가 1880m입니다. 1880m. 이번에 영국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할 때 버킹엄 궁에서 트라팔가르 광장 이쪽 이동할 때 그 도로가 더몰이었습니다. 더몰의 도로 길이는 930m인데요. 그의 2배 정도에 해당되는 1880m 길이의 샹젤리제 거리. 그게 바로 프랑스의 중심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 양쪽에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도가 굉장히 넓고요. 가로수, 플라타나스 나무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심어져 있고 또 다양한 그 카페, 레스토랑,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샵들이 많습니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과거에는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옛날에는 뭐 아마존 회장, 또 뭐 전기차 회사 있죠. 뭐 이런 데 회장, 뭐 이런 데가 주로 1, 2위를 다퉜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호는 루이비통의 회장입니다. 루이비통,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회장이 세계 랭킹 1위 부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루이비통, 뭐 구찌, 샤넬, 뭐 다양한 그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샹젤리제 거리 그 양쪽에 상가에 즐비해 있습니다. 그 거리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개선문에 도착했는데요. 개선문, 거기에서 관광버스가 잠깐 멈췄습니다. 개선문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0